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그 옛날 여행 자유화 이전에 공무로 해외여행은 하나의 특혜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 때마다 챙긴 제1호 해외여행 구매 품목은 단연 화장품, 그 중에서도 에스티로더 화장품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화장품 교육을 받았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에스티로더의 존재는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아내를 향한 사랑과 센스를 증명하는 최고의 선물이던 셈이었죠. 오늘은 로널드 로더 이야기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에스티로더의 클리니크 화장품, 그리고 로널드 로더의 비하인드 스토리. 특히 크림트 미술작품 경매와 크림트 작품을 되찾는 소송 과정을 그린 영화 이야기.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등 흥미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흰 가운 입은 화장품, 클리니크의 탄생. 에스티로더 화장품은 미국의 에스티로더 여사가 창업해 만들었던 화장품입니다. 당시로는 미국 브랜드 에스티로더, 레블론과 유럽 브랜드 랑콤, 샤넬과 정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은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이미지를, 유럽 브랜드들은 전통과 예술적인 향기를 강조했죠. 간략하게 일벌해보면 에스티로더는 상류층의 상징으로 60년에서 70년대를 주름잡던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샘플을 주면 고객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철학으로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쳐서인지 저 역시 여러 가지 샘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유스 듀 오일과 향수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70년대 중반에는 오늘날의 기초 화장품 키트를 닦았습니다. 당시에 에스티로더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엘리자베스 아덴, 뉴욕의 자존심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불리는 에이다워 크림이 당시 한국 사모님들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레블론 색조의 제왕은 입술과 손톱, 색깔을 맞추는 매칭 컨셉을 처음 도입했던 화장품입니다. 찰리찰리 향수와 강렬한 레드 립스틱으로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유럽 쪽에는 프랑스의 우아함이라 불리던 랑콤과 혁신의 아이콘인 헬레나 루빈스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1968년 향료를 쏙 빼고 하얀 가운을 입은 상담원이 판매하는 클리니크가 탄생했습니다. 에스티로더 그룹의 보물 중 하나가 바로 클리니크였을 겁니다. 60년대 말 이 화장품을 개발한 사람은 로널드 로더 에스티. 로더 여사의 차남과 경영에 참여하면서 내놓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탄생은 마치 영화 같습니다. 1967년 잡지 보고에 아름다운 피부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도발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를 본 에스티로더 가문은 무릎을 탁 쳤죠. 당시만 해도 화장품은 그저 향기나고 화려한 것이었는데 로더 가문은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과학적인 화장품이라는 파격적인 컨셉을 도입합니다. 그 노란 로션과 3단계 스킨케어는 사실 전 세계 화장품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아이템이었던 셈이죠. 세계 최초로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든 더마 코스메틱 바이오 화장품, 고기능성 화장품의 선구자입니다. 모든 제품이 100% 인공향료 무첨가이며 알레르기 테스트를 수천 번 거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클리니크 매장에 가면 직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브랜드의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리니크는 당시 향이 나지 않는 화장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믿던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가장 스마트한 여성들이 선택하는 지적인 브랜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세계 경제와 트렌드를 쥐락펴락하던 뷰티 거인들의 작품이었네요. 이 클리니크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낸 실무주역이 바로 에스티로더의 차남 로널드 로더입니다. 로널드 로더는 누구인가? 금수저 사업가에서 킹메이커로.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경영 감각을, 아버지로부터는 예술적 감성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제국의 황태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와튼 스쿨에서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쌓았고 뉴욕의 사교계를 주름잡던 화려한 청춘들이었죠. 트럼프가 거친 부동산 시장에서 덩치를 키울 때 로더는 화장품과 예술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서로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로더는 트럼프의 초기 정치 행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역시 로더를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며 지켜세우곤 했죠.
다만 정책적인 사안, 특히 중동 정책이나 예술 지원 등에 따라 때로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는 복잡 미묘한 깐부한 팀, 아주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로더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예술과 정치의 진심인 캐릭터입니다. 3. 로더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진심인 팬인가? 로널드 로더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1862년에서 1918년의 광적인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티 로더는 클림트의 걸작 아델레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일명 우먼 인 골드를 2006년 당시 사상 최고가인 1억 3,500만 달러 약 1,500억 원에 구입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태인계 미국인인 로널드 로더가 클림트를 좋아하게 된 것은 클림트가 유대인이어서 나치에 의해 심하게 구박받은 화가라서 좋아한 것인가? 구스타프 클림 본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정통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림트의 삶과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면 왜 그를 유대인으로 오해하는지 혹은 왜 유대인 사회와 밀접했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클림트가 활동하던 당시 비엔나의 신흥 부유층과 지식인층은 대부분 유대계였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을 사고 후원해준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인 자산가들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의 주인공 아델레 역시 유대인이었죠. 최고의 후원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비엔나의 유대인 여성들은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맡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자 유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클림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클림트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들을 퇴폐 예술디로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림트의 수많은 걸작이 나치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클림트의 화풍은 당시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개방적이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유대계 지식인들은 그의 파격적인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클림트의 예술은 유대적 취향이다라는 식의 편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유대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비유대인 화가였습니다. 4. 클림트의 걸작 아델레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이야기와 영화 우먼 인 골드. 작품에 얽힌 기구한 사연.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일명 황금빛 여인이 오스트리아를 떠나 뉴욕 노이의 갤러리로 가게 된 데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유대인 설탕 재벌이었던 페르디난트 블로우 바우어가 아내 아델레를 위해 의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블로우 바우어 가문의 재산을 몰수했고 이 과정에서 그림도 강탈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작품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손에 넘어가 비엔나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이를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 부르며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델레의 조카이자 유일한 상속녀였던 마리아 알트만은 미국 망명 생활 중 이 그림이 불법 약탈된 것임을 깨닫고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년여의 긴 싸움 끝에 2006년 중재재판소는 마리아 알트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림은 정당한 주인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화장품 재벌 로널드 로더가 당시 역대 최고가인 1억 3,500만 달러 2천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뉴욕의 노이의 갤러리에 소장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되고 있습니다. 영화 우먼 인 골드 내용.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바로 2015년 개봉한 우먼 인 골드입니다. 영화는 80대의 마리아 알트만이 젊고 정의로운 변호사와 손을 잡고 거대 국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가문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단순히 예술품 반환 소송을 넘어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긴 가족의 역사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휴먼 드라마가 중심을 이룹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아델레의 유언장. 영화 속에서도 이 유언장의 해석을 둔 공방이 매우 뜨겁게 묘사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장은 그녀가 기증을 원했다. 1925년 세상을 떠난 아델레의 유언장에는 남편이 죽은 뒤 그림을 국가 갤러리에 기증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랜디가 찾아낸 반전 부탁 vs 명령. 변호사 랜디는 유 원장을 무력화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림의 실소유주는 구입 대금을 지불한 남편 페르디난트였기에 아델레의 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탁일 뿐이라는 점. 둘째, 이후 남편이 망명지에서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상속한다는 새로운 최종 유언장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나치의 만행이 판결을 굳히다. 결정적인 도덕적 결함은 나치의 행태였습니다. 나치는 유언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그림을 몰수한 것이었으며 심지어 유대인 색채를 지우기 위해 제목을 황금빛 여인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나치가 불법으로 뺏은 작물을 국가가 유언장 핑계로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그 이후 2006년 결국 중재재판소는 마리아 알트만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작품을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 하여 국민의 모금도 있었을 만큼 국가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결국 국가의 상징을 잃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약탈된 예술품이 제자리를 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 알트만은 그림을 뉴욕으로 가져가며 이것은 단지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림은 원래의 이름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 랜디 쉔베르크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실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변호사 랜디 쉔베르크 역시 나치에 의해 뿌리가 뽑혔던 유대인 예술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현대음악의 거장 아놀드 쉔베르크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기에 손자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은 대를 이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변호사 랜디는 대형 로펌에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이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승소 후 받은 막대한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 박물관 건립 등에 기부하며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천재적인 전략은 그는 소송을 오스트리아가 아닌 미국 법정에서 진행하는 전략을 세워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현재 그는 세계적인 예술품 반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아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병합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연초 세계 정세를 냉각시킨 사건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병합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로널드 로더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은 로널드가 2018년 와튼스쿨 동문이자 60년 지기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를 사라고 부추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장품 제국을 건설하고 클림트를 수집한 억만장자는 이번에는 역설적으로 세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인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로널드는 그린란드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종 개발 이권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항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과 안보를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만년설 아래 매장된 히토류를 탐내는 탐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2025년 사망한 형에게 물려받은 재산만 47억 달러에 달하는 이억만장자는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인 세계유대인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엔 버킷리스트를 하나 더 달성했습니다. 사위인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앉히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우정을 지킨 대가로 절치는 미국 대통령 사위는 경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마쿠 실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두려움마저 듭니다. 맺으며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